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PCR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방역 강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5%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20대 대선을 100일 앞두고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는 이 후보를 택한 비율이 윤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서울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강남 3구의 납세액이 서울 지역 전체 절반을 넘었지만 비중은 줄어서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2개구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자를 응급구조사로 진갑시켜서 응급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현장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2년 만에 미국에서 대면 공연을 재개했습니다. 공연장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는 만큼 방역 상황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현재 우리의 PCR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남아공을 포함한 8개 국가에 이어서 입국 제한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3차원 영상입니다. 사람 몸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 유전자가 32개나 있어 델타 변이보다 2배가 많습니다. 돌연 변이가 많으면 우리 몸에 침투하기가 쉬워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백신에 대한 저항력도 아마 델타 변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늦은 봄 또는 여름의 유행은 오미크론의 유행이 국내에서도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PCR 검사론 오미크론을 검출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보급된 PCR은 기존의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이 4가지 변이만 검출 가능합니다. PCR 대신 전장이나 타깃 유전체 분석을 해야 하는데 바이러스 양도 많아야 하고 시간도 사흘에서 닷새로 오래 걸립니다. 지난 5주간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확진자 22명 가운데 8명은 바이러스 양이 적어 오미크론 분석에 실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검출이 가능한 새로운 PCR 검사법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굉장히 또 자유롭게 들어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최대한 초기에 저희가 방어를 해야죠.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또 아프리카 외에 유럽과 홍콩 등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국을 8개 나라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유럽을 포함한 각국이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고 영국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스라엘은 2주 동안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승객 가운데 1차로 13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Inmiddels is bij 13 van de 61 geteste mensen is vast komen te staan dat het gaat over de Omicron variant.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네덜란드는 즉각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오후 5시부터 카페, 미술관, 극장 등을 닫는 야간 통금을 도입했습니다. 슈퍼마켓과 약국도 저녁 8시부터는 영업을 금지합니다. 13살 이상은 집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재택근무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퍼졌을 것으로 본 영국 정부도 다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So I do think people will take this more seriously, and I think that will apply to public transport. It will apply in shops.
영국 정부는 모든 입국자 대상 유전자 증폭 검사도 의무화하고 음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독일 정부는 방역 규정을 지키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휴교와 전면 봉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차단을 위해 2주간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화 추적 시스템도 재가동했습니다. 여행 금지 대상 아프리카 국가도 5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하게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곳곳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을 다녀온 무증상자 2명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스라엘, 홍콩에 이어 감염 나라가 또 늘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7건의 의심 사례가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아 2차 감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체코 등지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한 남아프리카발 여객기 2대에서 61명의 승객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며 변이 바이러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es, the 61 passengers all got into isolation. Most of them are in a hotel at the moment near Schiphol, and a few of them went home to go in isolation over there.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전파력을 갖춘 바이러스라면 미국에서 확산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3,200여 명으로 2달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Even it was just last week where they checked stats, then they realized that so many students are affected by COVID-19 at main campus, so which led to postponement of tests and exams. 신규 확진자 중에 오미크론 감염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90%가 오미크론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불확실한 데다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전 세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의 존재를 처음 보건당국에 알린 남아공의 의사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현지 시간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특이하지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쿠체 박사는 오미크론 감염자로 추정되는 환자 20여 명을 진료한 결과 대부분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였고 이들 중 절반 정도가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젊은 환자, 맥박수가 매우 높았던 6살 어린이 환자 등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모두 2,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로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408명이 적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검사 건수가 줄면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주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4,000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 상황이 심해지는 등 의료 역량은 한계에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4일 처음 4,000명을 넘긴 뒤 닷새 연속 4,000명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수급도 비상입니다. 수도권에서 확보된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85.4%가 이미 찼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받지 못한 환자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겼습니다. 모두 70살 이상 고령자거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병상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원하지 못하거나 입원이 늦어지거나 정부가 통계로 잡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사망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는 각각 647명과 56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주 동안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평가하고 치료 체계를 비롯해서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서 어떤 대책이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네, 대선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민심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는 이 후보를 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먼저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3.7%, 이재명 후보가 3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며 우위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50대에서 윤 후보,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출렁거리는 양상입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던 50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선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여성 지지도도 지난 조사보다 5% 가까이 떨어졌지만 이 표심이 전부 윤 후보에게 옮겨가진 않으면서 부동층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할 것 같으냐는 질문엔 10명 가운데 7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는 이재명 후보가 48.2%, 1위로 꼽혔습니다. 윤 후보는 40.2%로 두 후보 사이 차이는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윤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이 후보는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뒤졌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40.2%, 더불어민주당이 33%를 기록하며 지난 조사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 가운데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지난번보다 6.9%포인트 높아지면서 긍정평가가 40%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선거 전 초반 후보들은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도와 수도권 표심을 누가 잡는지도 대권으로 가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도 승부추가 어느 한쪽으로 온전히 기울지 않는 건 여야 후보 모두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이른바 쌍특검 현안인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더해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당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아서 저를 구속하세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그 무고하고 음해하고
그런 사람들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빨리 처리해서 처벌하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부인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휩싸여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 계좌 내역도 좀 공개하실 의향 있으신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금융계좌를 다 공개하게요. 문제가 돼갖고 제기된 것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도덕성 경쟁에서 누구도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할 수 없어 청년층 표심도 아직 찍을 곳을 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는 20, 30대 유권자를 핵심 공략 대상으로 삼고 접촉면을 넓히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 진보 보수층에 더해 스윙보터 성향이 강한 중도층으로 지지세 확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행정가 출신인 이 후보는 정책 공약을 쏟아내며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 상임을 호소하고 있고,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 후보는 강골검사 이미지를 앞세워 선명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를 시키는 거죠. 정상화 안 되고 비상식과 또 법치를 벗어난 그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 자체가 약탈 정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에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 유권자들을 누가 끌어오느냐 역시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 민심을 등에 업어야만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후보들 모두 이른바 중수청에 호소하는 전략에 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갈 길이 바쁜데 거대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모두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인물들을 보면 과거의 보수 진보 진영 인사들이 자리를 맞바꾸기도 했습니다. 선거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정치 세력의 재편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면 개편 작업 중입니다. 출발 신호탄은 먼저 쏘아 올렸지만 지지율이 이른바 박스권에 갇히자 환골 탈퇴하겠다며 일괄 사퇴 카드를 던진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선대위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20일 동안 제자리를 맴돌다 결국 김 전 위원장 없이 출발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처럼 여야 모두 선대위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지난주까지는 민주당의 신속 대응 선대위보단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선대위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여야 모두 진영을 넘나들며 외연 확장 행보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공식 영입했고 경선 캠프 시절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호남 인사도 여러 명이 돕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말씀되는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쇄신에 나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에 이어 동교동계 탈당 인사 끌어안기에도 나선 가운데 오히려 지지층 통합이 먼저 선결돼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모든 선거에서는 항상 전통적 지지층을 총결집시키는 일을 먼저 하고 국민의힘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하던 TK 출신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영입하고 나섰습니다. 진보 보수 인사들의 진영 넘나들기에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교대를 하는 거냐,
도무지 정당을 알 수 없는 대선판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세력의 새로운 재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새로운 물결 창당을 하고 있는 김동연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100일을 앞둔 대선판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또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인사들을 연이틀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소환된 인물들이 모두 비공개로 출석하면서 언론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검찰에 출석해 자정을 넘기고 귀가했습니다. 각각 17시간과 12시간 동안 의혹 전반에 대해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전날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머니투데이 홍모 회장도 소환했는데 이로써 50억 클럽 인물 6명 가운데 4명이 한 차례씩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막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곽 전 의원은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게 없고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성과급과 위로금 명목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박영수 전 특검을 상대로 대장동 초기 자금의 대출을 알선한 대출 브로커의 변호를 맡은 경위와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에겐 각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금전거래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인물들을 연이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연이은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50억 클럽으로 함께 언급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검사장은 소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곤 있지만 모두 취재진이 다소 적은 주말을 전후해 소환한 데다 비공개 소환 통로로 출석하면서 검찰이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소환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가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4인방의 배임 혐의 수사에 집중했던 검찰이 이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성남시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서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중이 60%를 넘었습니다. 강남 3구의 납세액은 서울 지역 전체의 절반을 넘었지만 서울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서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2개 구로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 종부세 대상자 48만 명 가운데 1주택자는 2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택자 비중이 60%를 넘은 겁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19만 명이 납부 대상입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납세액은 5,16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78만 원입니다. 세액 비중은 19%에 육박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종부세는 2조 2,6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189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7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02만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 인원은 70에서 90%, 세액 비중은 93에서 9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서울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2조 8천억 중
절반 이상은 강남 상구 몫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가 9만 2천 명에 8,383억 원이 부과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초와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용산과 마포, 양천, 영등포, 성동구도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많았습니다. 강남 3구의 종부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서울 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2개구로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지세액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로 지난해 28억에서 올해 191억 원으로 6.8배가 늘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정형과 변동형 사이 고민이 깊은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금리를 갈아타야 할지도 생각해 볼 대목인데요. 어떤 점을 고려해보면 좋을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르느냐입니다. 먼저 현재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눈에 띄게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고정형 금리가 상하단 모두 높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상승폭도 더 큰 추세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를 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지만 변동형과 고정형 사이 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 신규 대출을 받을 때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여전히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몇 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고정금리 선택을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올랐는데 이제 그렇게 급속한 상승 국면은 이제 지났고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정금리 대출로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유리한 국면이 아니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만기의 장단기 구분에 따라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장기 대출이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단기성 대출은 변동금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적절한 시점에 대환대출, 즉 금리 방식을 바꿔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상품인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꼭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따져봤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충분히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이 더 적은 것인지를 한꺼번에 따져보면서 금융당국도 은행별로, 상품별로 세부 약관이 천차만별인 만큼 특히 DSR 적용과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특별 융자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의 시설 운영과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만 명으로 같은 기간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한 명이 2천만 원 한도로 1%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응급 환자를 옮기는 구급차에는 반드시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타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한 사설구급차 업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응급구조사처럼 둔갑시켜서 의료 행위를 했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 아래 응급구조사라고 쓰여있는 명찰. 박모 씨는 이 명찰을 가슴에 차고 사설구급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박 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아래에 빨간 띠가 그려진 응급출동용 사설구급차는 출동 때마다 응급구조사가 한 명씩 탑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 업체에선 무자격 직원이 대신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외하곤 대학이나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근무하는 사설구급 업체에선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같은 업체 동료 이모 씨도 아무런 자격증 없이 환자 이송 응급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쓴 환자, 15리터 하는 환자를 그거는 응급이거든요. 임의대로 산소도 작동을 해버리고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어떻게 무자격자가 응급구조사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업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휴직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자격증을 빌려와 무자격자들에게 제공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낸 응급구조 일지를 YTN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박 씨와 이 씨의 이름 대신 다른 1, 2급 응급구조사들 이름만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응급구조사 번호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면허증을 사서 빌려서 이름하고 구조사 번호만 알아서 본인 확인이 안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 대표에게 사실인지 물어보자 무자격자가 구급차에 탑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며 취재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러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다른 업체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응급 이송 차량에 타게 한 적은 없다고 잡아댑니다. 그럼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일반 차 같은 경우는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응급 차량에도 탔던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경기도는 해당 업체가 작성한 응급구조 일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파악되면 업체의 업무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탑승 용무에 대해서 그분이 탑승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더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의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경기도는 매년 초 도내 사설구급차 업체에 무자격자가 있는지 서류 등을 점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짜 응급구조사를 동원해 의료 행위를 해온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설구급업체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변압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고 근무자가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문백초등학교 문서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휴일이라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서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앞에 형광등 수거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에 있는 관광용 모노레일이 탈선하면서 8명이 다쳤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손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일에서 추락한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차량이 레일을 이탈하면서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8명 모두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경사지에서 내려오다가 그 캐빈이 엎어졌어요, 앞으로. 거기서 마지막 입구 하차장에 들어오기 직전 한 30m 구간에서 그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욕지선 모노레일은 모두 8대의 차량이 승강장에서 정상을 순환하는 형식으로 운행합니다. 정상에서 내려 경치를 구경하고 내려오던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 모노레일은 내려오는 경사가 너무 가팔라 평소에도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통영욕지도 모노레일 입구 쪽에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레일을 타서 애가 굴러 내려온 거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과 운영사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욕지선 모노레일은 내달 9일까지 하반기 선로 정비를 이유로 휴장할 계획이었는데 휴장 하루를 앞두고 사고가 났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년 만에 대면 공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일까지 4번 공연에 모두 20만 명에 이르는 관객이 다녀갈 예정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도 악화하는 만큼 방역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LA 현지에서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TS 공연이 열리는 경기장 앞을 빼곡히 메운 수많은 인파.
코로나19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BTS 관련 상품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대면 공연, 억눌렀던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모였습니다. They haven't performed in 2 years with the live audience because of COVID and the pandemic and everything. So we're very, very excited. I'm really excited for them because I know that they've been having a lot of difficulties, and I'm excited that they get the chance to finally meet ARMY again. And I'm really excited to be able to see them for the first time. 나흘 동안 2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이 다녀가는데 8천 명 정도는 한국에서 먼 길을 떠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2년 만에 하는 콘서트인 만큼 꼭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차를 모아서 휴가를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시작 직전까지 이렇게 많은 줄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부지기수지만 공연장 안팎에서는 대부분 마스크를 썼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멈춘 2년 동안 BTS 노래로 긍정의 힘을 얻었다는 관객들. 이번 공연은 또 다른 힘이 됐습니다. 사랑해요 BTS! 사랑해요 BTS!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한 주의 시작은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방은 종일, 대전과 세종, 대구 지역은 오전 한때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6도, 광주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12도, 대전 14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를 부르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며 곳곳에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12월의 첫날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주요 일간지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세계 10여 개 나라에 퍼질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빨라 각국의 봉쇄 조치가 속속 잇따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방역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언론사마다 잇따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조사에서는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100일 남겨둔 대선이 4대 변수에 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상 초유 비호감도가 높은 양강 후보가 정권 심판론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시에 높은 상황 속에 청년층 잡기와 단일화 등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신문은 서울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3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막을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결석이 잦고 외상이 자주 발견되는 등 학대 의심 징후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이 모두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비수도권에서는 0.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거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일하는 비율이 34.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은퇴하고도 노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조간브리핑 김평정입니다.
20대 대선을 100일 앞두고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는 이 후보를 택한 비율이 윤 후보보다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PCR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국의 방역 강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5%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오늘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고 한낮에도 서울이 영상 12도를 보이는 등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선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100일 앞두고 YTN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가운데 이른바 비토 인물 선택 비율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해서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 다자 대결에서 윤 후보는 43.7%, 이 후보는 35.1%였습니다. 양 후보 간의 격차는 지난번 조사보다 다소 벌어졌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대선 후보 인물을 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할 것 같냐는 질문엔 그렇다는 응답이 70.7%,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대답이 25.7%였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8.6%로 이재명 후보보다 8.9%포인트 앞섰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토 인물로는 이재명 후보가 48.2%로 40.2%를 기록한 윤 후보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내년 20대 대선에서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 비율이 높은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표심을 좌우할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바라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대선 선거 구도와 관련해서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양자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대선 최대 쟁점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꼽힌 가운데 후보 관련 논란과 의혹이 뒤를 이었고 취업과 물가 안정, 코로나19 방역, 남북 문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40.2%로 33%에 그친 더불어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또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지난번보다 긍정평가가 6.9%포인트 높아지면서 40%에 육박했습니다. 사흘 동안 호남을 공략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호남이 민주당의 회초리라면서 파격적인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 또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는 법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호남 일정 사흘째 민주당의 심장 광주를 찾았습니다. 첫 지역 선거 조직인 광주 대전환 선대위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텃밭이 아니라 죽비와 회초리라고 강조하면서 완전히 혁신된 민주당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호남 없이 민주당이 없다는 것은, 호남 없이 이재명이 없다는 것은 호남이 민주당의 텃밭이어서가 아니라 죽비와 같은 호남의 호통, 깨우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만 18세로 처음 선거권을 가지는 광주여고 3학년 남진희 양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제가 여기에 나올 줄 몰랐습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청소년,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생과 시각장애 영화감독, 청년 사업가 등 참신한 2030 인사들도 포진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파격으로 이재명 후보는 텃밭 광주를 거점으로 새신 바람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광주 첫 일정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도왔던 양림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뒤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륜 범죄를 시효 없이 단죄하고 5.18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인정해야 되고 존중이 돼야 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작하고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 왜곡에 대한 단죄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인재 채용이 적은 빗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을 만나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 조직을 띄우면서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첫 지역순회 일정으로 2박 3일 동안 중원, 충청을 방문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날 청년작가 전시회를 관람한 데 이어 이번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산하 청년본부와 함께 별도로 후보가 직접 챙기는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가동한 겁니다. 공중에 떠 있는 정책이 아니고 그야말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좋은 청년 정책을 만드는 걸 넘어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비롯해서 모든 그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다 배치해가지고 유능한 그 청년 보좌역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첫 지방순회 일정으로는 윤 후보 본가가 있는 곳이자 모든 선거의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 지역을 2박 3일 동안 찾습니다. 첫날은 세종과 대전을, 둘째 날은 충북 청주를, 마지막 날은 충남 천안과 아산을 방문합니다. 세종 지역의 경우 지난해 총선에서 세종 을 지역에 출마했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동행하는데 사실상 원톱 역할을 맡게 될 김 위원장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 후보 모시고 지방도 가고 그렇게 하니까 출발했다고 보셔야 될 거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선대위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합류가 불발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방은 현재 당사 6층에 지금 비어있는 채로 있습니다. 모시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변 분들을 통한 좀 물밑에서 우선은 좀 진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 구성으로 내홍을 겪으며 주춤했던 윤석열 후보.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세대와 충청 표심 집중 공약으로 승기를 잡기 위해 다시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모녀 살인 사건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뿐만 아니라 교제 여성을 살해한 또 다른 살인 사건 가해자도 변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 변호사 타이틀을 이제 그만 내려놔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번은 조카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거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후보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한 데 이어 또 다른 여성이 피해자인 교제 살인 사건의 가해자 변호도 맡았으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손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여의도 카페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는 모두 2,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로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408명이 적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검사 건수가 줄면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주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확산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쌀쌀했지만 어제 도심에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였습니다. 다만 최근 치솟고 있는 확진자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마라토너들이 도심 속을 힘차게 달립니다. 기록 경신을 위해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던 오프라인 마라톤 행사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2년 8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뛰다 보니까 확실히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덕분에 저도 오늘 제 기록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서울 성동구 서울숲.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완화된 방역 수칙이 반갑긴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치솟는 확진자 숫자.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백신 패스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도 좀 서서히 이렇게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시에 사람들을 확 풀어나가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연일 쏟아지는 신규 확진자 수에 정부도 방역 강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카드는 방역 패스 유효기간 설정. 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한정해 추가 접종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백신을 맞고서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잦은 만큼 백신 정례화와 함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를 생각한다면은 의료 체계가 부담이 많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인원 제한이나 시간 제한에 대한 방역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역 강화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방역 수위를 놓고 정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아프리카에 등장하면서 선진국들의 백신 독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백신에서 계속 소외된다면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첫 확인된 이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아프리카에서 등장하면서 백신 불평등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백신 부족으로 면역을 갖지 못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We've got to realize that our failure to vaccinate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only causing deaths in Africa and Asia, Latin Americ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is going to come back to haunt us.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세계 백신 면역연합 세스 버클리 최고 경영자는 부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보호해야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의학계 전문가도 변이 바이러스 사태는 백신 불평등의 결과라며 부자 나라의 백신 독점 부작용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는 최악의 확산세를 겪으면서 급속하게 세력을 키워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미크론이 등장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23%로 전 세계 접종 완료율 42%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우려를 낳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에 불과합니다. 뉴욕타임즈는 서방 국가들의 백신 비축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공급뿐 아니라 냉동시설 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많은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피 현상으로 맞지 않았고 시스템도 미비해 제때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최소 13건이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승객 61명 가운데 적어도 13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성명에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더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오미크론이 이미 퍼졌을 것으로 보고 긴급히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30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성 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덜란드도 3주 동안 오후 5시부터 카페와 미술관, 극장 등을 닫는 등 야간 통금을 도입했습니다. 슈퍼마켓과 약국도 저녁 8시부터는 문을 닫습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의 증세가 매우 경미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변이의 존재를 처음 보건당국에 알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사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현지 시각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과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의 증상이 특이하지만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쿠체 박사는 오미크론 감염자로 추정되는 확진자 20여 명을 진료한 결과 대부분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였고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다면 하루 감염자가 63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베이징대 수학자들의 통계를 토대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식 방역 정책을 따를 경우 매일 63만 7천 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의 방역 정책을 모방할 경우 매일 45만여 명, 그리고 영국의 방식을 채택하면 매일 27만여 명의 신규 감염자가 생길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 방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변수입니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0여 개 돌연 변이를 지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돌연 변이가 많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염성도 더 강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변이 등장 2주 만에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지면서 전파력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WHO의 긴급회의 등을 통해서 파악되는 정보들을 좀 분석해보고 그 영향들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백신들은 최초 바이러스 특징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센 알파 변이와 백신 저항력이 큰 베타 변이의 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사례를 토대로 백신의 효과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예를 들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가 대략 한 20%가량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마 적어도 20-20%가량은 기존 백신에 대한 효과가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국내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돌파 감염이 잇따르는 점도 방역당국의 부담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을 처음 보건당국에 알린 남아공 의사협회장은 환자 감염 증상에 대해 특이해도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도 다양한 변이가 생겼지만 큰 영향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는 만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백신 예방률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 세계 제약사들의 대응도 빨라지는 가운데 앞으로 2-3주가 우리나라 방역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방역 강화 여부를 논의합니다.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주말 효과도 사라진 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출현 소식에 위기감은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4주가 지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료 체계와 백신 추가 접종은 물론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단계적 일상 회복 4주 만에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할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주부터 방역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탱해 줄 만큼 현재 의료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할 것입니다. 원래 지난 26일 중대본에서 방역 조치를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대 목소리로 연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제한보다는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마친 뒤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방역 조치 강화 여부 등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특별 융자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정부의 시설 운영과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만 명으로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소상공인 1명이 2천만 원 한도로 1%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 2조 원이 투입됩니다. 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올리면서 0%대 금리 시대가 끝났습니다. 금리 인상은 곧바로 가계부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뜩이나 물가도 급등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 중반 가까이, 신용대출은 4% 중반으로 치솟았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상승폭은 6년 5개월 새에 가장 컸습니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사이 평균 0.7%포인트까지 올라 연 2%대 대출 금리는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기준금리가 또 오른 만큼 대출 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빠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한 집에 연 15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추정됩니다. 연동이 되니까 나가는 고정 지출이 또 늘어난 거면 제가 또 이제 그 부분은 아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삶 자체도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서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기름값을 중심으로 식품 가격 상승이 눈에 띄는데 생활 필수품 39개 중 25개 품목이 올랐습니다. 설탕, 식용유, 밀가루, 우유에 치킨과 햄버거까지 집에서 해먹기도 밖에서 사 먹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장을 봐도 섣불리 이제 물건들을 잡을 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조금 어쨌든 막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정부가 올해는 물론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올려잡는 걸로 봐서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서 투자하는 부분과 같은 데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고 정부 역시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통해서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리 정책의 효과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다는 점이 서민들의 추운 겨울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인천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담장을 허물면서 시민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년 4월 전면 반환을 앞두고 캠프마켓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안내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도심 속의 섬으로 여겨졌던 미군기지 부평 캠프마켓. 중장비가 동원돼 담장이 헐리면서 시민들과의 거리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무기를 만들던 조병창에서 미군기지로 이어져 온 캠프마켓의 역사는 새로 지은 인포센터 오늘과 내일을 통해 상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필름 카메라를 들고 저희 부평 캠프마켓 이곳저곳을 직접 찍으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캠프마켓 역사에 대해서 거의 잘 알지 못하고 계셨고 특히 조병창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지난해 10월 1단계 구간이 시민들에게 반환된 캠프마켓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 작업과 함께 담장 철거와 진입로가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남아있는 D구역까지 모두 반환돼 시민 문화공원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긴 호흡으로 캠프마켓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수기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시민의 공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0여 년간 단절되었던 금단의 구역에서 어떠한 역사를 배울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시민 품에 안기게 될지 완전 반환을 5개월 앞둔 44만 제곱미터 미래의 시민공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어느덧 11월도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봄인지 겨울인지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덕유산 정상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해발 1614m 덕유산 정상 향적봉입니다. 1000m가 넘는 고산지대라 보통 구름이나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이 한마디로 확 트였습니다. 기가 막혔죠. 예. 여기가 좋은 줄 이렇게 몰랐어요. 예. 또 오고 싶은데. 특히 엷은 운무에 쌓인 지리산 천왕봉 아래 백두대간 쪽의 수묵화 같은 풍광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부산에서 일부러 여기 보러 오늘 설눈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겨울 산꼭대기 하면 을에 떠오르는 강추위와 칼바람 대신에 봄처럼 따사로운 햇살. 이렇게 포근한 기온에 겨울 덕유산의 상징인 상고대와 눈꽃은 없었지만 탁 트인 시야와 잔설이 그 자리를 메우기엔 충분했습니다. 해남에는 눈이 없어서 눈 봐서 좋았는데 생각보다 눈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스키장 곤돌라를 타고 혹은 서너 시간가량 걸어서 정상을 밟은 주말 등산객들의 표정엔 잠시나마 코로나도 일상의 지루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눈까지 내려 덕유산 정상의 눈꽃과 상고대가 장관을 이뤄서 겨울 등산객들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네, 12월로 달력이 바뀌면 강추위가 오고 눈도 많이 내린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곳 덕유산 꼭대기도 하얀 눈 세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의 혼선이 예상되자 검찰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대상입니다. 죄질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과도한 형벌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수사나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자 검찰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사가 진행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별로 처벌 범위가 규정된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위헌 판단이 내려진 가중처벌 조항보다 형량이 낮긴 하지만 구형량엔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긴 경우는 적용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일반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판 결과가 이미 확정된 사건인데 이럴 경우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일단 대검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예규에 따라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어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종전선언 등을 논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올해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돼서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분위기가 냉랭했던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 SCM.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란 문구를 뺐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Fully meeting all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of operational control to Iraq commander will take time.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우호적인 국방장관으로 바뀌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올해 SCM은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열리는 마지막 SCM인 만큼 전작권 전환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인데 군 관계자는 일단 전작권 전환과 이를 위한 2단계 FOC,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한미연합훈련 때 FOC 검증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또 이번 SCM에선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표명과 주한미군 기지 반환 작업의 진전, 중국에 대한 한미 공조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은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도운 미국이 이번 SCM에서 우리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난달 중국 지린성의 교도소에서 탈옥했던 30대 북한 남성이 도주 41일 만에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베이징 일보는 중국 공안이 지린성 펑만구에서 탈북자 39살 주모 씨를 붙잡았다면서 검거 당시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달 18일 저녁 6시쯤 수감 중이던 지린 교도소 담장의 고압 철조망을 넘어 도주했으며 중국 공안은 주 씨를 검거하기 위해 최고 1억 3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탈북자 주 씨는 지난 2013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뒤 접경 지역의 투먼에서 강도와 절도를 일삼다 붙잡혀서 지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탈옥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 산익리에 있는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에 싣고 온 흙을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62살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쯤 서울 미아동의 시장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0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밍크고래와 참돌고래 등 6마리가 잇따라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양양군 남해항 북동쪽 5.5km 해상에서 어민이 그물에 걸려 죽은 7.3m 길이의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또 오전 5시 40분쯤에도 강원도 강릉시 사천항 동쪽 3.7km 해상에서 5.3m 길이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오전 5시 반쯤에는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 1.8k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참돌고래 4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2도로 예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자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수도권과 충청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연일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이 2.6도, 대전은 0도, 부산은 8.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서울 낮 기온은 12도, 대전은 14도, 대구 15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오후부터 기온이 낮은 내륙과 산간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이후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12월의 첫날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확진자 합계로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408명이 적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검사 건수가 줄면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확진자는 4,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부족한 병상에 의료 역량까지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4일 처음 4,000명을 넘긴 뒤 닷새 연속 4,000명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상 수급도 비상입니다. 수도권에서 확보된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85.4%가 이미 찼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받지 못한 환자가 사흘 연속 1,000명을 넘겼습니다. 모두 70살 이상 고령자거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병상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원하지 못하거나 입원이 늦어지거나 정부가 통계로 잡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사망하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와 신규 사망자는 각각 647명과 56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주 동안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평가하고 치료 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 어떤 대책이 발표될지 주목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국적으로 이 변이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이 변이가 더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지, 현재 유통 중인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600여 명으로 지난주 500여 명, 그 전주 270여 명에 비해 3배에서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This is extremely sharp of a rise in infections in a short space of time. If cases continue to climb, we can expect to enter a fourth wave of infections within the next few weeks.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 고탱주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감염은 오미크론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은 고탱주에 이어서 며칠 사이에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했다며 국민들에게 신속한 진단 검사 등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We now know that Omicron has far more mutations than any previous variant. Secondly, we know that Omicron is readily detected by the current COVID-19 tests. 라마포사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기존의 변이들과 구조가 다르고 델타 또는 베타 변이와도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
오미크론의 특성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감염의 가능성은 높은지,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지, 지금의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심각성에 대한 과학자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대선이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민심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YTN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는 이 후보를 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3.7%, 이재명 후보가 3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며 우위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50대에서 윤 후보,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출렁거리는 양상입니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던 50대의 경우 이번 조사에선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여성 지지도도 지난 조사보다 5% 가까이 떨어졌지만 이 표심이 전부 윤 후보에게 옮겨가진 않으면서 부동층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 때까지 계속 지지할 것 같으냐는 질문엔 10명 가운데 7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바뀔 수도 있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로는 이재명 후보가 48.2%, 1위로 꼽혔습니다. 윤 후보는 40.2%로 두 후보 사이 차이는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대선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윤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이 후보는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뒤졌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40.2%, 더불어민주당이 33%를 기록하며 지난 조사와 비슷한 추세를 보인 가운데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지난번보다 6.9%포인트 높아지면서 긍정평가가 40%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거대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모두 내홍을 겪는 분위기입니다. 참여 인사들을 보면 과거의 보수, 진보 진영 인사들이 서로 자리를 맞바꾼 모습도 보이는데 선거 막판에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정치 세력의 재편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면 개편 작업 중입니다. 출발 신호탄은 먼저 쏘아 올렸지만 지지율이 이른바 박스권에 갇히자 환골 탈퇴하겠다며 일괄 사퇴 카드를 던진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선대위 구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20일 동안 제자리를 맴돌다 결국 김 전 위원장 없이 출발했습니다.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처럼 여야 모두 선대위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지난주까지는 민주당의 신속 대응 선대위보단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선대위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나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여야 모두 진영을 넘나들며 외연 확장 홍보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새시대 준비위원장으로 공식 영입했고
경선 캠프 시절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호남 인사도 여러 명이 돕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는 데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중도 또는 합리적 진보로 말씀되는 분들, 그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쇄신에 나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에 이어 동교동계 탈당 인사 끌어안기에도 나선 가운데 오히려 지지층 통합이 먼저 선결돼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모든 선거에서는 항상 전통적 지지층을 총결집시키는 일을 먼저 하고 국민의힘 홍준표 캠프에서 활동하던 TK 출신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영입하고 나섰습니다. 진보 보수 인사들의 진영 넘나들기에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교대를 하는 거냐, 도무지 정당을 알 수 없는 대선판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세력의 새로운 재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새로운 물결 창당을 하고 있는 김동연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100일을 앞둔 대선판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연일 청년의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때마다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상처받은 세대를 품고 치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만 놓고 보면 누굴 찍을지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잡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초반부터 청년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죠. 지역 선대위에는 청년들을 전면에 세우고 만으로 18살인 학생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청년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공약까지 늘었습니다. 청와대와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안치겠다는 겁니다. 두 후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뒤로 물러나 주시고 우리의 2030 청년들이 지도부가 되는 파격적인 젊은 선대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비롯해서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다 배치해가지고 보좌역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네, 윤석열 후보는 국정 운영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고 그럴 만한 실력도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경륜은 부족해도 넓게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직함은 다르지만 지금 정부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청년 비서관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박성민 비서관이 맡고 있습니다. 임명할 때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잡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는 당시 파격이 아닌 코미디라고 일갈했고요. 청년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청년들은 이 인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부동산 폭등으로 잠도 못 구경하는, 그러니까 집도 못 구하는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누구는 정치권에 기웃대다가 초고위 공무원으로 벼락 승진을 했다. 희망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정치적인 상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다르니까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청년 세대가 이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네, 응급 환자를 옮기는 구급차엔 반드시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타야 합니다. 환자 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자를 응급구조사로 둔갑시켜서 구급차에서 응급의료 행위를 해온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 아래 응급구조사라고 쓰여있는 명찰. 박모 씨는 이 명찰을 가슴에 차고 사설 구급 업체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박 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아래에 빨간 띠가 그려진 응급출동용 사설 구급차는 출동 때마다 응급구조사가 한 명씩 탑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 업체에선 무자격 직원이 대신 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외하곤 대학이나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근무하는 사설 구급 업체에선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같은 업체 동료 이모 씨도 아무런 자격증 없이 환자 이송 응급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소 마스크 쓴 환자, 15리터 하는 환자를 그거는 응급이거든요. 임의대로 산소도 작동을 해버리고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어떻게 무자격자가 응급구조사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업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휴직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자격증을 빌려와 무자격자들에게 제공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낸 응급구조 일지를 YTN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박 씨와 이 씨의 이름 대신 다른 1, 2급 응급구조사들 이름만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갖고 응급구조사 번호 좀 빌려줄 수 있겠냐? 면허증을 사서 빌려서 일 안 하고 구조사 번호만 알아서 본인 확인이 안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 대표에게 사실인지 물어보자 무자격자가 구급차에 탑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며 취재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나가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러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다른 업체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응급 이송 차량에 타게 한 적은 없다고 잡아댑니다. 그럼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일반 차 같은 경우는 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응급 차량에도 탔던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경기도는 해당 업체가 작성한 응급구조 일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파악되면 업체의 업무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탑승 유무에 대해서 그분이 탑승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더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의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경기도는 매년 초 도내 사설 구급차 업체에 무자격자가 있는지 서류 등을 점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짜 응급구조사를 동원해 의료 행위를 해온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만큼 사설 구급업체 전반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도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정형과 변동형 사이 고민이 깊은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금리를 갈아타야 할지도 생각해볼 대목인데요. 어떤 점을 고려해보면 좋을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르느냐입니다. 먼저 현재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눈에 띄게 높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고정형 금리가 상하단 모두 높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상승폭도 더 큰 추세입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를 더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지만 변동형과 고정형 사이 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 신규 대출을 받을 때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여전히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몇 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고정금리 선택을 고민해볼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올랐는데 이제 그렇게 급속한 상승 국면은 이제 지났고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정금리 대출로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조금 유리한 국면이 아니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만기의 장단기 구분에 따라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장기 대출이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단기성 대출은 변동금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적절한 시점에 대환대출, 즉 금리 방식을 바꿔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강화되는 DSR 규제를 새로 적용하는 상품인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꼭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따져봤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도 충분히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이 더 적은 것인지를 한꺼번에 따져보면서 금융당국도 은행별로, 상품별로 세부 약관이 천차만별인 만큼 특히 DSR 적용과 관련해서는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지난 주말 프로축구 K리그의 최대 빅매치였던 이른바 최용수 더비는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전북은 K리그 5년 연속 우승에 마침표만 남겼습니다. K리그 소식 조은지 기자입니다. 독수리 최용수 감독이 강원 지휘봉을 잡은 첫 경기, 얄궂게도 상대는 친정팀 FC 서울입니다. 친정팀을 맞아서 상대로서 참 기분이 묘한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승부의 세계이니만큼 지면 강등인 벼랑 끝 위기에서 최용수 감독은 시작부터 진땀을 뺐습니다. 나상호의 대포알 슈팅에 가슴을 쓸어내렸고 조영욱의 오른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새 감독 밑에서 심기일전한 강원도 김대호의 머리로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은 불발. 끝끝내 골망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문난 잔치가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나면서 서울은 일부 잔류를 확정했고 강원은 11위로 2부팀 대전 하나시티즌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강등 전쟁만큼 뜨거운 우승 경쟁에서 선두 전북은 한 발 더 달아났습니다. 주장 홍정호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명예 균형을 깼고 교체 투입된 문선민이 후반 41분 감각적인 오른발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송범근 골키퍼의 얼굴 선방까지 보탠 전북은 최종전에서 5년 연속 우승에 마침표를 찍을 각오입니다. 저희 홈 경기에서 꼭 제주전을 꼭 이겨서 우승컵을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위 울산의 자력 우승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동경의 페널티킥은 골키퍼에 막혔고 김기희의 헤더는 크로스바를 강타. 이동준의 회심의 한 방으로 신바람을 냈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옵사이드로 선언돼 눈물을 삼켰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손흥민이 선발 출격을 앞두고 있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번리의 맞대결이 폭설로 연기됐습니다. 토트넘과 번리 구단은 경기 시작 40여 분 전 각각 공식 SNS를 통해서 기상 문제로 경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경기가 열리려던 영국 번리의 터프무어 경기장은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앞서 토트넘은 경기 시작 1시간 전 손흥민과 해리케인, 모우라 등의 선발 명단을 공개했지만 폭설로 출전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희소병을 앓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2년 만에 달렸습니다. 이봉주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봉주 쾌유기원 마라톤에 마지막 주자로 나서 1.1km를 뛰고 걸었습니다. 사전 신청한 195명의 페이스메이커가 10개 조로 4km씩 모두 40km를 달렸고 이봉주가 막판 400m 트랙을 3바퀴 돌았습니다. 이봉주는 지난해 1월 근육긴장 이상증이 발병한 이후 가장 긴 거리 달렸다면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예년보다 2도가량, 어제보다는 4도 정도 높은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종일, 대전과 세종, 대구는 오전 한때 대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2.5도, 광주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12도, 대전 14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를 부르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곳곳에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12월의 첫날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주요 일간지는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세계 10여 개 나라에 퍼질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빨라 각국의 봉쇄 조치가 속속 잇따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방역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선을 100일 앞두고 언론사마다 잇따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조사에서는 모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은 100일 남겨둔 대선이 4대 변수에 달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상 초유 비호감도가 높은 양강 후보가 정권 심판론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시에 높은 상황 속에 청년층 잡기와 단일화 등에서 어떻게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신문은 서울 천호동에서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3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를 막을 3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결석이 잦고 외상이 자주 발견되는 등 학대 의심 징후가 있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관계기관이 모두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비수도권에서는 0.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거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일하는 비율이 34.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은퇴하고도 노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조간브리핑 김평정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